안녕하세요. 저는 룽광웨이라고 합니다. 중국 헤이롱장성 출신으로 어려서부터 우리 중화의 역사적 위대함을 전 세계에 알리고 싶어 역사를 연구해왔습니다. 특히 동북 지역, 즉 만주 일대를 포함한 고대 영토가 곧 우리 중국의 정통 땅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저는 여러 연구와 투자를 해온 사람입니다. 제 직업은 아주 특이합니다. 바로 만주 고대사 관광 해설사입니다. 중국 정부의 특별 허가를 받아 해외 관광객들에게 만주의 역사 유적을 보여주고 그것이 모두 우리 중국 것임을 설파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하면서 제 나름대로 확신을 가지게 되었지요. 우리 중국은 모든 면에서 최고이며 특히 한국조선은 언제나 중국에 종속되어 온 왜소한 나라다. 한국이란 작은 나라는 중국 문화를 모방하고 표절만 해왔을 뿐이라는 생각을 늘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고려 국경선이라는 주제가 한국 학계와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도 크게 주목을 받는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한국인들이 고대 고려가 지금의 국경보다 훨씬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저 조그만 나라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지라고 비웃으며 직접 확인해보겠노라 결심했습니다. 마침 저는 제 일로 한국을 방문할 기회가 종종 있었고 만약 필요하다면 고려 국경을 연구하는 한국인들과도 만나서 제가 가진 중국의 역사적 우월함을 논리적으로 펼쳐 보일 생각이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중국은 원래부터 거대했고 고려가 차지했다고 주장하는 만주 일대는 당연히 예로부터 우리의 땅이었으니 굳이 한국인들에게 배려해줄 이유도 없다고 여겼습니다. 늘 그래왔듯 저는 한국은 그냥 우리를 부러워하며 따라하는 나라다라는 사고방식으로 꽉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곧장 한국으로 출국했습니다. 제가 늘 하던 대로 공항에서부터 가벼운 시범을 보였지요. 기다리는 줄에서 무뚝뚝하게 새치기를 했습니다. 앞쪽에 서 있던 한국인 청년이 저를 쳐다보더군요. 그 청년은 줄을 지켜달라고 영어로 말했습니다. 저는 무시했습니다. 저는 세계 최고의 대국인 중국에서 온 내가 굳이 이런 사소한 규칙을 지켜야 하나? 하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마치 제가 황제라도 된 양 행동하면서 한국인들의 눈총 따위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공항 직원이 다가오더니 한국어로 조목조목 따져 물었습니다. 여기는 공공장소이며 모든 승객이 질서를 지키고 있다. 더구나 국가 간의 예의를 우선 지켜달라고요. 저도 영어로 적당히 둘러대려 했지만 직원은 오히려 제가 무심결에 내뱉은 어눌한 한국어까지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다른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 속에 뒤로 밀려났습니다. 사실 이때부터 뭔가 심상치 않음을 느끼긴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꽤 논리적이고 어이없게 굴면 바로바로 제지하는 모습이 보였으니까요. 그러나 저는 이를 애써 무시했습니다. 저들은 여전히 우리 중국보다 못한 나라다. 잠깐 어떤 규칙을 내세운다고 해서 우월하다고 착각하는 것이라고 제 안에서 합리화를 했습니다. 며칠 뒤 한국의 한 대학 연구소에서 고려 국경 관련 학술 발표회가 열렸습니다. 저는 중국인 관광객들을 데리고 한국 여기저기를 둘러보고 있었는데 마침 그 발표회장에 초청받았습니다. 발표 주제는 고려 국경의 진실이었고 제가 늘 주장하던 것과 반대되는 내용들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뻔하겠지. 대체 무슨 말도 안 되는 한국의 자화자찬이겠어? 라고 기대도 없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대놓고 비웃으면서 딱딱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발표가 시작되자 첫 장면부터 제가 예상하지 못한 내용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한국의 한 교수가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고려 국경은 사실 일제강점기 때 일본 학자들과 조선 총독부가 의도적으로 축소 왜곡해놓은 것이다. 실제로는 만주의 상당 부분까지 고려가 영토로 삼았다. 라고 말하며 갖가지 사서와 지도, 문헌 증거들을 쏟아내는 것이었습니다. 구체적인 사료와 역사서 이름들을 일일이 대면서 고려도경에 따르면 고려 남쪽에 요해, 즉 발해가 있었다는 기록이 있다. 이는 곧 고려가 단순히 한반도 안쪽에만 존재한 게 아니라는 뜻이다라든지 요사와 금사, 명사 등의 중국 측 문헌에도 고려와 요나라가 지금의 랴오둥요동 일대에서 국경을 마주하고 전쟁을 벌였다는 기록이 나온다는 등등 매우 구체적인 증거들이 쉼없이 나왔습니다. 물론 저는 속으로 비웃으며 설마 그 기록이 무슨 대수라고 대국인 우리가 인정해야만 진짜가 될 텐데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발표는 제 생각과 전혀 달랐습니다. 어느 한국인 연구자는 고고학적 자료까지 들이댔습니다. 직접 만주의 현장을 답사한 결과 요나라 탑들이 특정 지점을 경계로 몰려있는 모습을 확인했다. 요나라와 고려가 국경을 맞대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유적이 이 라인에 분포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거기다 중국에서 자체 제작한 철령시 박물관 자료
혹은 동북공정 관련 지도에도 고려와 요나라 사이에 전쟁이 벌어진 지역으로 랴오둥 일대가 적혀 있다는 것까지 보여주더군요. 제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중국 측 자료에서도 그런 내용이 나온다고 생각했던 것이지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쉽게 굴복할 리가 있나요? 저는 발표자에게 다가가서 비아냥거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말하는 것이 전부 한국 사학계에 편향된 자료 아닌가? 게다가 중국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데 고려 같은 나라가 어떻게 그렇게 멀리까지 갔겠는가? 말도 안 된다. 라고 목소리를 높였지요. 그런데 그 발표자는 기다렸다는 듯 다시 차분히 반박했습니다. 이는 한국 사학계 주장만이 아니다. 명사, 요사, 금사 같은 중국 역사서에도 고려와 요나라, 금나라가 만주 일대에서 충돌했다는 기록들이 분명하게 나온다. 더구나 압록강에 대한 정의도 옛 사서에는 달라서 지금의 압록강이 아닌 더 북쪽 지역을 압록강으로 칭한 기록이 있다. 일본인 학자들이 조선 역사 지리를 왜곡하며 국경선을 인위적으로 남쪽으로 옮겨놓은 흔적이 분명하다. 라고요. 제가 순간 굳어버렸습니다. 곁에 있던 한국인 대학원생들도 영어와 중국어를 섞어가며 룬광웨이 씨가 믿는 그 압록강이 실은 다를 수도 있다. 철령 역시 우리가 아는 지금의 철령보다 훨씬 북쪽에 있었다는 문헌이 있다. 라며 조목조목 보조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젊은 학생들이라서 우습게 보았는데 그들은 이미 수많은 자료를 머릿속에 넣고 있었고 거기에 최신 고고학 연구와 현장 조사 사진까지 보여주니 제 입장은 매우 난처해졌습니다. 저는 원래부터 중국이 곧 세계의 중심, 한국은 중국 것을 따라하며 정신승리하는 국가라고 생각했기에 이들의 논리를 인정해버리면 제 자존심이 크게 상할 뿐 아니라 제가 해온 만주 관광해설 사업 자체가 흔들릴 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꿋꿋이 버텼습니다. 그거 다 중국이 원래 정벌해온 땅이고 고려가 잠시 보였다고 해도 그건 조공이나 바치던 종속 관계였을 것이다. 영토라는 건 힘센 자가 차지하는 것. 결국 그것은 모두 우리 중국 소유다. 라고 억지를 부렸습니다. 발표회에 참석한 다른 한국 연구자들이 듣고 있다가 교양 있는 목소리로 조용히 반박했습니다. 현대 국제사회에서 영토 문제는 힘과 폭력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역사적 사실과 당시 주권을 입증할 자료가 중요하다. 게다가 고려가 요나라, 금나라와 맞서 싸웠던 기록은 한국뿐 아니라 중국의 옛 역사책에도 있다. 이를 무시하고 마구잡이로 자기네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국제사회에선 통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속으로 당황하면서도 겉으로는 별소리 다 하네. 어차피 한국은 중국 문화의 아류 같은 존재라고 목소리를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히려 제 이런 태도에 분노하기보다는 또 저러는군 하며 한심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발표회가 끝난 뒤 제가 데려온 중국인 관광객 몇 명이 저를 쫓아왔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도대체 저 한국인들은 어디서 저런 자신감을 갖는 거지? 생각보다 논리적이네. 좀 더 들어보고 싶긴 한데라고 소곤거렸습니다. 저는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 우리가 입만 열면 모든 게 중국 건데 라며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마침 근처 야외에서 한국 대학생들과 노인 그리고 중고등학생들이 모여 무슨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보고 괜히 깔보고 싶어졌습니다. 중국이랑 비교가 되겠어. 여긴 젊은 애들이나 노인들이나 그냥 날라리 같을 거야. 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제 말이 들렸는지 그들 중 한 명이 인상을 찌푸리더군요. 그러다 갑자기 우리 일행 중 한 명이 화장실이 어딘지 모르겠다며 길거리에서 보리를 보려 했습니다. 저는 아무렇지도 않게 뭐 어때? 이거 중국에선 흔한 일이야 라고 웃어넘기려 했지요. 그런데 한국인 노인이 다가오더니 한마디 하더군요. 아무 데서나 보리를 보면 곤란하다. 여기는 공공장소이고 더구나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는다. 이건 최소한의 예의 문제다. 라고 매서운 목소리로 지적했습니다. 보통은 나이 많은 분들이 참견하지 않고 지나치거나 혹은 화만 낼 수도 있건만 그 노인은 차분하고 냉정하게 옳은 말로 가르치듯 말했습니다. 저는 살짝 움찔했지만 그래도 중국에선 다 이렇게 한다고 큰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그 노인은 여기는 한국이다. 기본 규칙과 법, 그리고 타인을 배려하는 문화가 있다. 여기가 중국이면 그렇게 하든지 말든지 내가 상관 안 하지만 적어도 한국에 오면 지켜달라고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순간 저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당신들 한국이 뭔데 감히 우리 중국인을 가르치려 드나? 한국은 중국 것 뺏기고 음식이나 문화도 다 따라 해놓고선 말이야. 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런데 곁에 있던 중학생쯤 되어 보이는 아이가 굉장히 또렷한 발음으로 저를 향해 말했습니다. 한국의 역사와 문화는 중국과 다르다. 반만년 역사로 나라를 유지해왔고 수많은 외침에 맞서 지켜온 고유의 전통과 언어,
문화가 있다. 무엇보다 여기서는 타인에게 피해를 주면 법적인 처벌도 받는다고 알고 있다. 중국에서 온 손님이라면 더욱 예의를 지켜달라. 저는 웬 중학생 따위가 그렇게 똑부러지게 말하는 걸 보고 기가 막혔습니다. 애가 어른한테 무슨 말대꾸냐고 버럭 소리치려 했는데 그 아이는 우리는 말대꾸가 아니라 팩트를 이야기하는 것이라며 눈 하나 깜짝하지 않더군요. 그런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 제가 생각했던 것과 달리 한국인들은 나이, 성별, 직업을 막론하고 자기 목소리를 분명히 내고 있었습니다. 특히 자기네 역사에 대해서는 철저한 사료와 연구 결과를 통해 논리적으로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기가 죽기보다는 오히려 더 억지를 부르게 되었습니다. 중국이 최고니까 어차피 너희는 조그만 나라, 아직 배워야 할 게 많아라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제가 아무리 고함을 질러도 함께 화내기보다는 또박또박 사실과 논리를 댔습니다. 이를테면 전 세계사적 관점에서 한민족은 독립적으로 살아남았고 여러 고대 국가는 중국의 지배를 받지 않았다. 고려 시대에도 요나라, 금나라와 항쟁하고 국경선을 형성했다는 자료가 다수 남아있다. 이게 곧 역사가 증명하는 바다. 라는 식이었습니다. 사실 그러한 자료는 제가 평소에 보아온 동북공정 문헌과는 완전히 달랐지만 그렇다고 전혀 납득이 안 가는 건 또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내부 자료에도 은근히 고려와 요나라가 지금의 랴오둥 일대에서 전투를 벌였다. 철령 일대에서 국경 충돌이 있었다라는 구절이 꽤 있었거든요. 저는 늘 그것을 어차피 중국이 최종적으로 차지한 땅 정도로만 이해했고 관광객들에게도 그렇게 해설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 한국에서는 그것을 두고 그만큼 고려가 북방 영토를 개척하고 나름의 정체성과 강력함을 갖췄다는 증거로 삼고 있었고 실제로도 발표의 자료를 통해 자세히 입증해내고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슬슬 짜증이 치밀어 올라 한국 곳곳에서 일부러 시비를 걸었습니다. 식당에서 다른 손님의 자리에 먼저 앉아 우리 중국 관광객이니 특권이 있다며 당당히 우기기도 했고 지하철에서 큰 소리로 떠들며 전화를 받았지요. 물론 주변 한국인들이 조용히 주의를 주었습니다. 여기는 공공질서를 지키는 곳입니다. 음성통화는 작게 해달라고요. 그러면 저는 더 크게 중국어로 말했습니다. 왜 이리 소심해? 우리 중국에선 지하철에서도 다 크게 떠드는 게 자유다라고요. 그러자 옆에 있던 중년 여성 한 분이 또 차분히 대응했습니다. 그건 중국일 때 일이고 여기는 한국이다. 타인에 대한 배려가 기본이다. 더군다나 전 세계적으로 공공질서는 다들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쯤 되니 제가 할 말이 별로 없더군요. 하지만 중국이 크고 잘나서 그렇지라는 마지막 발악을 하면서 쏘아붙였습니다. 그러자 그 여성은 그 잘난 나라가 왜 이렇게 기본 예의도 안 지키는 건지 모르겠다라고 답했습니다. 여기저기서 비웃음이 일자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그래도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저는 다시 한번 고려 국경선을 연구한다는 한국의 역사 단체 주최 세미나에 잠입했습니다. 거기에선 철령, 천리장성, 강동 육주 등 지명이 등장했고 그동안 제가 듣도 보도 못한 수많은 문헌 자료가 공개되었습니다. 예컨대 고려도경은 고려 시대를 방문한 송나라 사신이 적은 기록인데 그가 고려 남쪽에는 요해가 있다고 분명히 썼다는 것입니다. 요해라 하면 발해 쪽을 가리키니 즉 고려가 한반도 안쪽에만 있지 않았다는 뜻이라는 결론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또 거기에다 요나라, 탑이 만주의 특정 지점에 집중적으로 분포한다. 요나라가 더 서쪽 지역을 점유했다면 동쪽은 고려가 국경을 대치한 것이 맞다라는 고고학적 근거도 나왔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문헌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가서 파보고 조사한 결과를 모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당황스럽고 억울해서 이 모든 것은 결국 중국이 다 거쳐간 역사지 고려 따위가 뭘 했겠느냐라고 계속 외쳤습니다. 그러자 바로 대학원생으로 보이는 한국 청년이 이미 학계에 발표된 논문들이 있고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인 학자 시라토리와 수단 소키치 등이 조선의 역사를 의도적으로 왜곡했다는 내용이 수없이 지적되어 왔다. 조선 총독부 주도로 만들어진 조선사 37권 같은 문헌 역시 고려 영토가 좁았다는 식으로 축소해서 왜곡해온 흔적이 분명하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저는 그런 이름들을 처음 들어서 황당했지만 분명히 신빙성 있어 보이는 자료를 제시하니 말을 막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중국인 관광객 몇몇은 오히려 야, 이거 정말 흥미로운데 고려가 만주까지 진출했던 게 사실이면 우리의 역사 해설도 달라져야 할지도 모르잖아. 가이드님이 우리에게 늘 말씀하신 것과 다르다라며 저에게 한술 더 떠서 되묻더군요. 저는 속으로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중국이 세계 역사에서 이렇게 우월한 지위를 가져왔는데 고작 한국 따위에게 논리를 뺏긴단 말인가 라며
괜히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그딴 건 다 중국을 질투하는 한국인들의 조작이라고 무조건 몰아붙였습니다. 관광객들이 그래도 자료가 꽤 많던데라고 하자 저는 그 자료도 가짜라고 짜증 섞인 목소리로 내쳐버렸습니다. 하지만 사실 제가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 중 학자나 일반 시민들도 대부분 침착하고 합리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민감한 주제임에도 소리치거나 욕설하기보다는 차근차근 자료나 논리를 제시했습니다. 게다가 조금만 무례한 행동을 보이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곧장 지적하고 교정해주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저에게는 마치 참교육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밥 먹을 때 누군가의 물컵을 함부로 가져다 쓰기도 했는데 옆자리 한국 대학생이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제 컵입니다. 물건은 주인 허락 없이 쓰시면 곤란합니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저는 화를 내며 작은 컵 하나 쓰는 게 뭐 그리 대수야 라고 큰 소리를 쳤는데 그 학생이 개인 소유물이고 위생 문제도 있다. 다른 나라 규정을 따라 달라는 게 아니다. 최소한 상대방 물건을 함부로 쓰지 않는 건 어디서나 통용되는 상식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당황했으나 중국에선 다 이렇게 한다고 끝까지 우겼습니다. 그러자 그 학생은 적어도 한국에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문화 차이가 있다면 서로 존중해야 하지 않나. 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왠지 제가 오히려 무식하고 유아적인 사람처럼 보이더군요. 그러던 중 한국인의 세종대왕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가 영토 확장에 힘썼고 한글 창제뿐 아니라 북방을 회복하려 애쓴 공로가 있었다고 하더군요. 저는 언제나 중국 황제만큼 대단할 리가 없지라며 흘겨들었는데 한국인 한 명이 조선왕 조실록 내용 중 세종이 요동 회복을 늘 염두에 두었다는 구절을 알려주었습니다. 세종이 요동을 회복하려고 했다는 건 고려의 옛 땅이 저 북쪽까지 있었다고 이해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요. 솔직히 저는 그 말을 들으니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만약 고려가 확실히 북쪽 지역을 지배했고 조선 초기부터 만주 수복을 꿈꿨다면 제 생각대로 한국이 결코 만주의 존재를 몰랐던 게 아니었다는 뜻이니까요. 그러나 저는 완강히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그래봤자 실패했잖아. 결국 조선은 우리 대국에게 머리를 숙였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랬더니 한국 쪽 연구자가 세종 이후로 명나라와 조선이 외교적으로 얽히면서 무력 충돌 대신 여러 협상이 오갔지만 세종이 북방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기록은 역사에 분명히 나온다. 한 번도 그 염원을 놓지 않았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저는 날이 갈수록 구석으로 몰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상하게도 한국인들이 보여주는 자료들은 결코 허술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중국 사서에도 명시된 기록들이나 만주 현장에서 발굴된 고고학적 증거들이 한국 측 주장을 뒷받침한다는 점이 저를 곤혹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여기서 한 발 물러서 한국이 일부 만주를 차지했던 게 사실이군요라고 인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제 자존심과 제 사업, 그리고 제가 평생 믿어온 중국 최고의 원리가 걸려 있으니까요. 결국 저는 한국을 떠나기 직전까지도 계속 한국인들과 충돌했습니다. 남대문 시장에 갔을 때도 길 한가운데에서 침을 뱉다가 상인 아주머니에게 뭘 그렇게 함부로 뱉느냐. 여기서 장사하고 많은 사람이 다니는 곳인데 씻고 닦아야 한다고 한 소리 들었습니다. 저는 중국의 선길에 침 뱉는 건 평범한 일이라고 떠들어댔지만 아주머니는 중국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누가 봐도 불쾌하고 공공위생에 문제를 준다는 말이다. 중국 사람이면 다 봐줘야 하냐? 라며 또박또박 되물었습니다. 참 무안했습니다. 게다가 사람들이 몰려들어 제게 질린 듯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래도 저는 끝까지 반성 따위는 하지 않고 중국이 더 큰 나라니까 이 정도는 봐줄 줄 알았는데 참 째째하다라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마지막 날 저는 한국 연구자들이 정리해놓은 진짜 고려 국경 지도를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제가 알고 있던 지도와 달랐고 여기에 의하면 천리장성이라는 큰 방어벽이 훨씬 북쪽에 있었으며 철령 역시 지금의 위치보다 북쪽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강동 육주와 압록강 문제도 일본 제국주의와 그 추종학자들이 의도적으로 남쪽으로 왜곡해 놓았다는 설명이 붙어 있었습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제가 그토록 무시하던 고려가 생각보다 훨씬 넓은 땅을 갖고 있었을 뿐 아니라 당대 강대국 요나라 및 금나라와도 대등하게 대치했던 역사가 인정된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코웃음을 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봤자 중국은 그 모든 지역을 손에 넣었던 적이 있다. 최종 승자는 중국이다. 고려가 잠깐 왔다 간 게 무슨 의미가 있나. 한국은 늘 중국을 모방하고 아류로 따라다닌 나라일 뿐이다 라고 큰소리치고 마무리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동안 한국인들은 하나같이 저를 비웃는 눈빛으로 쳐다보았습니다. 일부는 혀를 끌끌 차기도 했고 다른 일부는 말도 안 되는 저의 억지에 말을 아끼는 듯했습니다. 저로선 더 이상 한국에서 무엇을 할 마음도 없었고 모든 것이 불쾌했습니다. 제가 여전히 믿고 싶은 것은 중국이 최고이고 한국 따위는 우리의 번뇌도 되지 않는다는 구호뿐이었으니까요. 한국 사람들이 쏟아낸 역사적 증거와 논리들은 제가 아무리 우기고 무례를 떨어도 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생각해보면 제가 여러 차례 망신당하고 굴욕을 맛보았지만 끝까지 수용하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는 한국이 중국을 따라하면서도 자꾸 거짓말로 부풀린다고 끝까지 우겨댔습니다. 결국 저는 그렇게 한국에서 겪었던 당혹스러운 일들을 뒤로 한 채 곧장 중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물론 돌아가기 전까지도 공항에서 새치기를 시도하고 손소독제며 안내 물건을 함부로 집어가려다 공항 직원들에게 혼쭐이 났습니다만 저는 끝내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자꾸 자기네 역사와 우수성을 들이대며 우리 중국에 맞선다는 사실이 분했고 저는 그 모든 걸 인정 못한다고 외치며 돌아가 버렸습니다. 한국인들은 제게서 뭔가 반성을 기대했던 것 같은데 저는 기어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절대 변할 생각도 없습니다. 제가 보기엔 한국은 우리 중국 문명을 따라하느라 안간힘을 쓰는 나라에 불과하니까요. 그렇게 저는 한국을 떠나왔습니다. 뒤돌아보니 저와 함께 여행했던 중국인 동행들은 한국에서 본 풍경과 이야기들의 적잖이 충격을 받은 듯했지만 저처럼 끝까지 우기지는 못하더군요. 그렇다고 그들이 모두 고려가 만주를 차지했구나라고 인정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한국인들이 제시하는 논리와 연구 자료가 만만치 않았다는 걸 알게 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끝까지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언제까지고 중국이 최고이며 한국은 중국 따라하기에 급급한 국가라고 믿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장희신입니다. 저는 하얼빈 공대에서 학부와 석사를 마쳤고 현재 중국 국방부 산하 국방연구원 소속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글을 쓰게 된 계기는 최근 겪은 여러 가지 사건과 갈등을 스스로 정리하고 언젠가 제가 돌아볼 때 어떤 심정으로 이 시간을 통과했는지 기록해두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중국의 군사력과 방위산업이 세계 최고라고 믿어왔습니다. 하얼빈 공대 기계공학과에 입학해 군수물자 관련 전공을 택하면서 그 믿음은 더욱 굳건해졌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배우는 이론과 실험실 세미나 그리고 교수님들의 말씀에서 항상 중국이 이제 곧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보유할 것이다. 미국을 포함해 서방이 긴장하고 있다는 메시지가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저는 주변 국가, 그 중에서도 한국에 대해서는 더더욱 배울 점이 없고 크게 신경 쓸 가치도 없는 나라라고 여겼습니다. 한국은 대부분 미국이나 유럽 기술을 조금 변형해서 쓸 뿐 독자적으로 개발할 능력은 제한적일 것이다. 이것이 제 선입견이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그리고 유럽을 비롯한 여러 국제 무기 박람회에 참석하면서 제 예상과 달리 한국 무기가 세계적으로 호평을 받는 장면들을 실제로 목격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 자존심과 확고한 믿음이 심각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얼빈 공대에 갓 입학했을 무렵부터 교수님들과 선후배들로부터 중국 군사력의 위대함에 대한 이야기를 귀가 닳도록 들어왔습니다. 99식 전차의 성능이 뛰어나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 영호5형 구축함의 스텔스 밑대함대공 능력이 탁월하다는 기사, 그리고 제20 스텔스 전투기가 미국의 F-20이나 F-35와 맞먹는 혹은 그 이상을 가는 성능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 등등이 있었습니다. 교수님들은 또한 한국은 조선전자자동차 산업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냈지만 그 역시 일본, 미국, 유럽의 기술을 가져다 쓴 결과이지 독자 기술은 부족하다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저희에게는 자연스레 중국이 결국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을 뛰어넘고 미국과 필적할 만한 군사력을 갖출 것이라는 인식이 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군사 기초 기술은 중국이 한국을 앞선다는 전제가 강했습니다. 한국 무기에 대한 언급은 가끔 뉴스를 통해 들었지만 저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어차피 미국이나 독일제 부품을 빌려 조립한 것 아니냐, 우리 중국의 공업 기반이 훨씬 크고 생산 능력이 월등하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하얼빈 공대 연구실에서는 굵직한 국책 과제를 여러 수행하며 각종 미사일 기술, 자주포 전차 기술의 일부 모듈을 개발하기도 했습니다. 그 과제에 잠시라도 참여해본 경험을 지닌 저로서는 중국이 머지않아 전 세계 방산 시장을 석권할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대학원 과정을 마칠 즈음 제가 국제학회 발표 차 유럽에 처음 나가게 됐을 때
다소 충격적인 광경을 보았습니다. 바로 한국 무기가 상당히 괜찮다는 평가가 유럽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당시에는 큰 문제로 삼지 않고 그냥 넘겼지만 막연한 찜찜함은 남아 있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혹시 우리가 몰랐던 뭔가가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어렴풋이 싹 텄습니다. 대학원을 마치고 저는 중국 국방부 산하연구소에 들어갔습니다. 입사 초기 저를 포함한 많은 신규 연구원들은 한껏 사기가 올랐습니다. 왜냐하면 상부에서 곧 세계 시장에 대규모로 중국 무기를 수출할 것이고 이미 몇몇 아프리카와 중동 국가에는 성공적인 사례가 있다고 홍보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앞으로 더욱 진보된 전차, 자주포, 미사일, 무인기 등을 개발해 전 세계 바이어들에게 가성비 최고이자 기술력 최고라는 이미지를 심어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던 중 상부 지시로 유럽 무기 박람회에 파견되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저는 중국 무기가 얼마나 우수한지 알려주겠다는 각오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서 소위 K9, 자주포라 불리는 한국의 대표 자주포 이야기를 정말 지겹도록 듣게 됐습니다. 이 포가 인도에 수출되어 산악 지형에서도 안정적으로 운용되고 폴란드, 노르웨이 등 유럽 국가들이 잇따라 도입을 결정하거나 추가 계약을 맺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당시에 어떻게 한국이 그렇게 잘 나갈 수 있느냐, 분명 중국이 더 뛰어난데 홍보 전략이 부족해서 그런 것 아니냐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유럽 바이어들은 K9은 사거리, 탄약 장전 속도, 내구성, 그리고 자동화 시스템 면에서 상당히 인상적이다. 한국은 K10 탄약 운반장갑차와의 연계를 통해 전장에서 막강한 화력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제가 중국 PCL-180 최첨단 자주포고 PLG영우 등도 화력이 훌륭하다고 주장했지만 그들은 확고하게 하지만 신뢰성과 AS 체계, 운용 실적에서 한국이 좀 더 앞선다고 본다고 답했습니다. 이 대목에서 처음으로 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정말인가? 왜 세계 각국이 K9를 극찬하지? 저는 그때부터 내심 불편함을 느끼면서도 분명 뭔가 과장 선전이 있을 거야. 한국 측이 로비를 잘했거나 서방 언론이 한국 편을 들어주는 걸 거야라고 애써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그 박람회 기간 내내 여러 국가 관계자들이 K9을 입에 올리는 걸 들으며 제 자존심이 조금씩 깨져나가는 느낌이었습니다. 더욱 곤혹스러웠던 건 유럽인들이 중국 무기의 불량 사례를 거론하며 저에게 질문을 쏟아낼 때였습니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 어느 국가에 수출한 장비가 운용 중에 심각한 고장을 일으켜 보관 상태로 전환된 사례, 중동 국가에서 계약했던 무인기 일부가 성능, 미달로 평가받은 사례 등을 꼬집으며 왜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느냐고 묻는 겁니다. 저는 그건 극히 일부이며 이미 보완했다고 방어했지만 의심 어린 시선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국 무기도 미국이나 독일 부품에 의존할 텐데 우리가 오히려 부품 국산화율이 높지 않느냐고 반박하자 한독일 무기 담당자는 부품 국산화율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실제 전투 환경에서의 안정성과 기술 지원 체계가 더 중요하다. 한국 무기는 거기서 좋은 평가를 받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중국 무기가 품질 관리만 조금 더 개선되면 훨씬 더 싸고 대량 생산이 가능한데 왜 저렇게 한국을 띄워주는지 모르겠다고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결국 그 박람회장에서는 제 언행이 종종 과격해졌습니다. K9를 칭찬하는 이들이 있으면 저는 그건 중국 기술을 어느 정도 응용한 거다. 한국이 독자적으로 만들 수 있었을 리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때마다 근거가 있느냐는 질문을 받으면 말문이 막히곤 했습니다. 분해서 견딜 수 없었습니다. 어떤 이는 중국 무기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니 한국 쪽으로 눈이 돌아가는 것이라고 대놓고 말했습니다. 저는 크게 흥분했지만 별다른 증거를 제시할 방법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 박람회가 끝나고 귀국하면서 오히려 더욱더 한국이 우리 기술을 베낀 게 분명하다는 확신을 키우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저 나름대로 자료를 찾아본 결과 몇몇 한국 무기 프로젝트가 초창기에 외국 미국 독일 이탈리아 등 기술을 사들여서 출발했다는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저렇게 시작했으니 분명 중국의 자주포나 전차 구조 역시 연구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중국이 오래전부터 보유한 타입 59, 전차 계열이나 타입 88 전차, 그리고 자주포 라인업들을 해외 여러 나라에 수출해왔는데 한국 엔지니어들이 그 정보를 몰래 참고했을지도 모른다고 의심했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증거를 찾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본능적으로 한국이야말로 교묘하게 우리 기술을 훔쳐갔을 거야라는 편견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속한 연구소 내부에서도
몇몇 선배 연구원들이 사실 한국이 미국이나 독일 기술만 베낀 줄 알았는데 의외로 중국 자주포 시스템도 뒤에서 참고했을 거다라는 비슷한 말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저와 그들은 한통속이 되어 한국 무기가 과대평가되는 건 언론의 장난이 크다. 실제로는 어설픈 수준일 것이라고 서로 위로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연구소는 또다시 저를 유럽 무기 박람회에 파견했습니다. 이번에는 자주포뿐 아니라 전차, 무인기, 장갑차 등 중국이 개발 중인 첨단 무기 체계를 홍보하고 해외 바이어를 끌어들이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저는 이번엔 제대로 중국의 위상을 보여주겠다는 마음으로 출국했습니다. 그러나 행사장에 도착하자마자 또다시 K9 자주포에 대한 이야기가 제 귀에 들려왔습니다. 폴란드가 대규모 K9 도입을 결정해 이미 초도 물량을 받아 훈련을 진행 중이라는 소식, 노르웨이는 추가 물량 계약을 체결했고 에스토니아, 핀란드 등도 K9을 운용 중이라는 말이 계속 나왔습니다. 이러니 유럽 내에서 K9 인기가 점점 커지는 게 아니냐라는 식으로 언급되자 저는 그저 한숨이 나왔습니다. 제가 준비한 발표 자료에서는 PCL-108일 자주포의 기동성과 화력을 부각했고 PL-G05 자주포의 포구 초속과 사거리, 그리고 99-19의 포함의 강력함을 강조했습니다. 중국은 이미 실전 배치가 상당히 이뤄져 있고 대규모 생산도 가능하다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문제는 발표 후 질의응답 시간이었습니다. 한 영국 무기 블로거가 제게 질문했습니다. 장 연구원님, 중국이 발표한 스펙대로라면 PCL-180 자주포가 굉장히 강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실제로 동남아 국가에서 테스트한 결과 지형 적응도나 운용 효율 면에서 기대보다 낮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K9과 비슷한 환경에서 동시에 테스트를 진행했을 때 K9이 더 안정적으로 사격 임무를 수행했다는 언론 보도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즉시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보도일 뿐이며 우리는 이미 모든 테스트에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었다고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추가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그럼 왜 여러 유럽 국가들이 중국 자주포보다 K9를 더 선호한다고 보십니까? 이 말에 저는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그건 서방 매체가 한국을 띄워주기 때문이고 중국 무기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대신 가격과 납기, 그리고 운영 지원에서 우리가 더 경쟁력 있다고 생각한다고 돌려 말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별로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박람회장 바이어들 사이에서 중국 무기는 성능이 들쭉날쭉하다, 대량 생산 위주여서 불량률 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많이 들려왔습니다. 저는 이를 불식시키려 노력했지만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이 박람회에는 한국 방산 업체들도 대거 참여했습니다. 여러 부스에서 K9, K2 전차, K-21 보병 전투장갑차, 그리고 향후 개발 중인 미사일 체계 등을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전문가들은 상당히 유창한 영어로 해외 바이어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었고 사람들은 한국이 기술도 좋지만 마케팅과 고객 대응 면에서도 잘한다고 칭찬했습니다. 저는 못마땅한 심정으로 그 부스들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한국 업체 관계자와 대화를 나누게 됐습니다. 그는 중국과 한국이 협력해서 새로운 무기 체계를 개발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서로 장점을 결합하면 시너지가 날 것 같은데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중국이 한국 기술을 필요로 한다고 생각합니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 무기는 어차피 서방 기술 기반이고 일부는 중국 기술을 참조한 것 아니냐고 대놓고 묻자 상대는 의아하다는 듯이 웃으며 그건 처음 듣는 얘기다. 저희는 미국 유럽 기술을 참고했을 수는 있지만 중국 기술을 베꼈다는 증거는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저는 근거가 없음을 알고 있었지만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무기 생산 경험과 데이터를 갖고 있는데 당연히 어떤 식으로든 한국이 참고하지 않았을 리가 없다고 강변했습니다. 그러자 그 한국인은 그렇다면 중국 자료를 공식적으로 본 적이 없으니 좀 더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라고 공손하게 물었고 저는 제대로 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얼굴이 달아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증거가 없어도 사실일 텐데 왜 내가 설득력을 가지지 못할까라는 생각에 화가 났습니다. 이번 박람회 기간 중에 한국 업체가 별도로 마련한 시연회가 있었습니다. 초청받은 VIP나 관계자들이 미리 신청하면 실제 K9 자주포 운용 메커니즘과 시뮬레이터, 그리고 K 전차의 일부 기능 등을 시연하는 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엔 가고 싶지 않았지만 동료 연구원이 그래도 경쟁, 무기를 알아야 우리의 우수성을 더 확실히 어필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설득해 왔습니다. 그래서 마지못해 참여했습니다.
현장에서 한국 기술진은 무척 체계적이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컨대 K9 자주포가 표적 정보를 자동으로 받아 사격 각도를 산출하는 자동화 사격 통제 장치, 그리고 K10 탄약 운반 장갑차와 연계했을 때 인력의 노출 없이 탄약 공급이 가능해 짧은 시간 안에 여러 발을 연속 사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소개했습니다. 또한 최대 사거리, 분당 발사 속도, 포탑 안정화 장치, 혹독한 기후 조건에서의 운용, 테스트 결과 등이 구체적 통계 자료로 공개됐습니다. 저는 그걸 지켜보며 어쩌면 생각보다 체계가 잘 잡혀 있구나라고 느꼈습니다. 동시에 그래도 우리 중국은 인력과 자원이 많기 때문에 이런 자동화보다 훨씬 빠른 대량 생산과 임기응변으로 대응할 수 있다라고 스스로 다독였습니다. 그 다음 순서로 K2 전차 시뮬레이터 시연이 이어졌습니다. 이 전차는 120mm 활강포, 자동장 전장치, 하이드로 퓨뉴매틱 서스펜션 등을 갖추고 노르웨이, 폴란드 등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진행자가 말하길 K2 전차는 고속 기동 시에도 안정적인 포격이 가능하고 지형에 따라 서스펜션 높이를 조절해 궤도 접지력을 최적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참가자들은 그 기술적 디테일에 꽤 감탄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저는 또 다시 중국 99A 전차가 훨씬 강력하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 자리에선 굳이 논쟁을 일으키기 싫어서 참았습니다. 그런데 한국 측 안내를 듣다 보면 기동력과 자동화, 그리고 디지털화된 전장 관리 시스템이 생각보다 잘 만들어져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제 자존심 때문에 절대 우와, 대단하네요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시연회가 끝난 뒤 한국 업체가 주최하는 저녁 만찬이 있었습니다. 저 포함 여러 나라 인사가 초청됐고 자연스럽게 술자리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독일, 프랑스, 노르웨이, 폴란드 등에서 온 무기 담당자들도 있었고 한국 업체 임원들도 참여했습니다. 자리에서 누군가가 솔직히 한국 무기는 가성비와 유지보수 편의성 측면에서 상당히 매력적이다. 유럽이나 미국 무기보다 가격이 저렴하지만 고장이 나더라도 빠르게 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 있다고 칭찬했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듣자마자 중국 무기야말로 가격이 훨씬 더 저렴하고 대량으로 납품 가능하니 경쟁력이 더 높다고 맞받았습니다. 그러자 노르웨이 쪽 담당자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물론 중국의 가격 경쟁력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계약을 체결해보면 구매 이후 기술 지원이나 부품 수급에서 지연이 발생하거나 실제 운용 성능이 초기 스펙에 못 미치는 사례가 보고됩니다. 반면 한국은 그런 면에서 신속 대응과 정확한 품질 관리를 보여주곤 합니다. 제가 흥분해 그건 과거 초창기 사례일 뿐 지금은 이미 중국도 개선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프랑스 담당자가 그 개선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투명하게 공개된 자료가 부족합니다. 우리는 실제 운용을 해본 국가의 피드백을 중요시하는데 한국 무기는 이미 여러 나라에서 좋다는 평을 받았거든요라고 덧붙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더는 참을 수 없어 꽤나 거친 말투로 그건 한국이 적극적인 마케팅과 로비를 한 결과지. 실제 성능은 그만 못할 거다. 그리고 한국은 독자 기술이 아니라 미국, 독일 기술을 가져다 조립한 것에 불과하다. 나아가 우리 중국 기술을 훔친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쏘아붙였습니다. 만찬장은 순식간에 냉랭해졌습니다. 한국 임원 중 한 명이 저희가 언제 중국 기술을 훔쳤다는 말입니까? 라고 되물었고 저는 공식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을 뿐이다라고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다른 손님들은 눈치를 살피며 술잔만 들었고 저는 술기운도 올라 더 격앙됐습니다. 결국 한국 임원들과 고성이 오가다가 만찬이 파행으로 치달았습니다. 이 일로 인해 중국 측 연구원이 한국을 표절자로 몰고 심한 언행을 했다는 소문이 돌아 저는 행사 관계자들에게 사실상 블랙리스트 취급을 받게 됐습니다. 유럽 무기 박람회가 끝난 뒤 저는 굉장히 우울한 마음으로 귀국했습니다. 왜 모두가 한국 무기를 찬양하는가? 중국이 세계 최대 공장이고 더 뛰어난 기술력을 갖췄는데 단지 홍보가 부족해서 저렇게 되나라는 의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연구소 동료들은 한국 무기가 좋은 평가를 받는다지만 어차피 중국이 압도적인 양적 우위를 지니니 금세 따라잡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저를 위로했지만 제 기분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상부에서 뜻밖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조만간 한국 측 방산업체와 협력할 가능성을 검토해봐라. 중국이 추구하는 일부 무기 부품 시스템에 한국의 노하우가 도움이 될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럼 우리가 한국에게 기술을 배워야 한다는 얘기입니까? 라고 되물었고 상관은 지금 국제시장이 빠르게 변하고 있고 한국도 무시 못할 수준으로 성장했다.
우리도 실리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답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기분이 몹시 상했습니다. 어째서 한국 따위와 협력을 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명령은 명령이기에 다시 한국으로 출장 가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직접 한국 방산 업체 현장을 둘러보고 그들의 시스템을 파악해와라. 협력이든 기술 습득이든 성과가 나면 좋겠다는 임무였습니다. 저는 억울하고 자존심이 상했지만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해 서울 도심 숙소에 여장을 풀고 곧바로 한국 방산 업체를 방문했습니다. 그들은 사전에 중국 측 인원 방문을 준비해 두었는지 꽤나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먼저 공장 생산 라인을 둘러볼 수 있었습니다. 자동화 로봇이 조립부터 용접, 검사까지 담당하고 작업자들은 주로 품질 관리와 데이터 모니터링을 맡는 구조였습니다. 생산 라인 전체가 중앙 서버에 연결돼 부품 불량률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자동으로 경고가 뜨고 즉시 보정 작업이 이루어지는 프로세스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겉으로 내색하지 않았지만 중국식 생산 방식과는 확실히 다르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중국은 보통 대규모 인력을 투입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익숙한데 여기는 대량 자동화와 데이터 분석을 통해 즉각 대응하는 형태였습니다. 두 번째로 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한국인 연구원들이 자랑하듯 여기서 K9 자주포, K 전차 등에 들어가는 핵심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전장 환경을 시뮬레이션하는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시뮬레이션실에서 다양한 지형기후적 위협 상황을 가정해 AI 기반 알고리즘으로 사격, 각도와 이동 경로를 최적화하는 시범을 보여줬습니다. 저는 내심 중국도 비슷한 시뮬레이션 시스템이 있긴 하다고 생각했지만 이렇게 정교하게 시스템화된 모습을 직접 보니 할 말을 잃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끝까지 마음을 닫고 있었습니다. 한국 측 연구원들이 중국에 비해 우리 인력은 적지만 자동화와 데이터 기반 관리로 효율을 높였다고 말하면 저는 중국은 인력이 많기 때문에 훨씬 빠른 시간 안에 대량 생산을 할 수 있고 저렴한 단가를 유지할 수 있다. 게다가 중국 무기는 이미 실전에서 광범위하게 배치됐다고 맞받았습니다. 또 그들이 한국에선 AS나 업그레이드 지원을 굉장히 중요시해 무기를 팔고도 지속적인 기술 지원을 한다고 강조하면 저는 우리도 최근 들어 고객 지원을 강화 중이라고만 짧게 답했습니다. 사실 한국식 체계가 의외로 수준이 높다는 걸 느꼈으나 제 입으로 인정한다는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 업체 임원들은 제게 향후 공동 연구로 새로운 자주포나 전차를 개발할 수도 있다. 중국과 한국이 힘을 합치면 아시아의 큰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지 않겠느냐고 제안했습니다. 저는 냉소를 지으며 중국은 이미 독자적으로 모든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데 굳이 한국과 협력할 필요가 있을지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들은 꽤 당혹스러워 보였고 제 동료 연구원은 제 등을 툭 치며 조금만 부드럽게 얘기하라고 귓속말했지만 저는 들은 척도 안 했습니다. 마침 제가 한국에 체류하던 시기에 대한민국 방위산업전이 열렸습니다. 한국 측에서 초청장이 와서 방문했는데 거기서 또다시 K9 자주포는 세계 최고 수준의 자주포 중 하나라는 문구가 대대적으로 걸려 있었습니다. 전시장 곳곳에서 각종 홍보 영상이 나오고 해외 바이어들이 줄지어 설명을 듣는 광경을 보니 솔직히 제 기분은 정말 나빴습니다. 특히 행사장 한가운데서 K9 자주포 실물 모형과 K10 탄약운 반장갑차가 함께 전시되어 있었고 관계자가 이 둘의 연계가 핵심이다. 야전에서 빠르고 안전하게 탄약을 공급받아 곧바로 신속 사격을 할 수 있다고 시연 영상을 틀어주었습니다. 관심을 가진 해외 바이어들은 연신 인상적이다라고 했고 저는 한쪽 구석에서 팔짱을 낀 채 시큰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 옆에 있던 미국 군사 전문 기자가 제게 중국도 비슷한 탄약운 반장갑차를 갖고 있지 않느냐고 물어 저는 물론 있다고 답했습니다. 기자가 그럼 왜 세계 시장에서 K10처럼 큰 주목을 받지 못한다고 보시는지 라고 물었을 때 저는 글쎄요. 아마도 서방 매체가 한국 편을 들어주니까 그렇겠죠라며 비꼬듯 말했습니다. 기자는 짧게 웃더니 그래도 시장은 홍보만으로 움직이는 건 아닙니다. 실제 운용 결과가 뒷받침돼야 하니까요 라고 답했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행사장에서 한국 무기를 칭찬하는 소리를 계속 듣다 보니 제 감정이 또 폭발 직전까지 갔습니다. 어느 세미나에서는 한국군 장교가 직접 나와 K군 저희 군에서 오랫동안 운용하며 포탄 자동장전 시스템과 사격 통제 장치를 개선해 분당 발사수를 늘렸다. 여러 국가 실전 사례에서 고장률이 낮았고 보수가 쉽다고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참가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주의 깊게 경청했습니다. 저는 그 발표가 끝나고
질문 시간을 얻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좋습니다. 한국 무기가 그렇게 완벽하다면 왜 세계 모든 나라가 K9만 사가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많은 나라들이 다른 무기도 쓰고 있습니다. 자화자찬이 지나친 것 아닙니까? 라고 공격적으로 물었습니다. 발표자는 당황하지 않고 물론 각국 상황이 다르니 100%가 K9를 선택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미 유럽아시아 여러 국가들이 반복 구매를 할 만큼 성능과 신뢰도가 입증된 건 사실입니다. 중국도 훌륭한 무기가 많겠지만 이 자리에서는 K9의 성과에 집중해 말씀드린 것뿐입니다라고 답했습니다. 그 답변에 주변 청중들은 박수를 쳤고 저는 뻘쭘해졌습니다. 중국 무기가 더 뛰어나다고 항변하고 싶지만 구체적인 논리나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니 역으로 제가 궁지에 몰리는 꼴이었습니다. 결국 세미나장을 나서면서 몇몇 외국인들이 제가 차고 있던 명찰 중국 국방연구원 장희신을 힐끗 보며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까 중국 연구원 또 발끈했어. 자꾸 한국 무기를 폄하하는데 근거가 빈약하더라고. 이런 식의 뒷말이 들리는 듯해 더욱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복잡한 상황에서 저는 원래 임무였던 한국 방산업체와의 협력 가능성 검토를 위해 공식 협상 테이블에 앉게 됐습니다. 한국 업체 임원들은 양국이 함께 새로운 프로젝트에 착수해 세계 시장에 공동 브랜드로 진출하는 것도 가능하다. 중국의 대규모 생산 기반과 한국의 기술 자동화 노하우가 결합하면 상호 윈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말이 일리 있어 보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제 자존심은 도저히 그래 한국에게 배워보자라고 수긍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협상 자리에서 저는 계속 중국은 이미 모든 분야에서 독자 기술을 확보했고 굳이 한국과 협력해 얻을 실익이 크지 않을 것 같다. 오히려 한국이 우리를 통해 얻을 게 더 많을 텐데 왜 우리가 먼저 협력을 제안해야 합니까? 라는 식으로 반문했습니다. 한국 측 임원들은 우리는 상호 이익을 원합니다. 한국도 분명 중국에서 배우고 싶은 부분이 있을 것이고 중국도 한국의 자동화 디지털화 시스템을 참고할 수 있을 겁니다라고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그 말을 듣자 저는 또 속에서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어디서 감히 한국이 중국에게서 배울 점이 있다 운운해? 당연한 거 아니냐? 그런데 중국도 한국한테 배울 점이 있다라는 말을 왜 자꾸 들으려고 하냐? 결국 제가 솔직히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했다는 기술 중 상당 부분이 우리의 아이디어나 서방에서 훔쳐간 거 아니냐고 노골적으로 말해버렸습니다. 그러자 회의장은 얼어붙었고 동료 연구원들은 제게 눈짓으로 그만하라고 했습니다. 한국 임원들은 그건 사실무근입니다. 저희는 자체 R&D 능력이 충분하고 다수의 국제 특허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중국 기술을 무단으로 카피했다는 말씀은 들어본 적이 없고 제시하신 증거도 전혀 없지 않습니까? 라고 반박했습니다. 제가 증거는 없지만 그게 현실이라고 계속 우겼고 한국 임원 중 한 명이 참다 못해 이런 식이면 협상이 불가능하겠습니다. 저희는 무조건 중국 기술을 표절했다고 몰아붙이는 분들과는 건설적인 대화를 이어갈 수 없어요라며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외국 바이어 몇 명도 구경하듯 지켜보다가 결국 이 회의는 끝났군 하고 떠났습니다. 제가 다시 숙소에 돌아왔을 때 이미 중국 상부에도 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장희신이 협상 자리에서 심각한 언행 문제를 일으켜 모든 논의가 결렬됐다는 보고가 들어갔습니다. 본부에서는 저에게 급히 연락해 당장 귀국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저는 사실상 망신당한 상태로 한국을 떠나야 했습니다. 귀국한 뒤 저는 연구소에서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제외되고 사실상 대기 발령 조치를 받았습니다. 장희신은 외교적 감각이 부족하고 감정 통제가 안 되며 협상을 망치는 인물이라는 평이 돌았기 때문입니다. 동료들은 차라리 겉으로만이라도 한국 무기를 인정하는 척하고 기술 협력을 이끌어내야 했는데 왜 그렇게 감정적으로 대응했느냐고 질책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도 한국에 대한 반감이 큽니다. 왜 우리가 한국 같은 나라와 기술 협력을 해야 하지? 중국이 훨씬 더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이미 많은 무기를 자체 생산하며 핵심 기술도 발전시켜 왔는데 말이다. 제 머릿속에서는 한국이 과대평가되고 있다는 생각이 떠나지 않습니다. 제가 쫓겨오다시피 귀국한 뒤 뉴스나 해외 군사 전문 매체를 보면 계속 K9 자주포 수출 성과, K 전차 도입 확대, K방산이 유럽 시장에서 돌풍을 일으키다 등의 기사가 쏟아집니다. 최근에는 호주나 중동 국가에서도 K9 도입을 검토한다는 얘기가 들리고 KF-21 같은 차세대 전투기 개발 소식도 주목받는 모양입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왜 이렇게 된 거지? 라는 허탈감에 빠집니다. 주변에서는 한국이 과거 기술 도입을 발판 삼아
꾸준한 연구개발과 품질 개선으로 지금의 성과를 냈다. 그들은 AS 체계와 현지 맞춤형 업그레이드를 중시해 실제 고객 만족도를 높였다. 중국도 그런 부분을 배우면 더 강해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저는 배울 게 뭔가 있나? 결국 양적 경쟁력으로 밀어붙이면 우리가 이길 텐데라고 고집합니다. 이제 저는 사실상 연구소 내에서도 문제 인물로 찍혀 크게 활약할 기회를 잡기 어려워졌습니다. 국방연구원으로서 제 미래가 밝지 않다는 건 저 역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속에는 중국 무기가 세계 최고라는 신념이 여전히 견고합니다. 비록 서방이나 한국이 좋은 평가를 받고 있을지 모르지만 언젠간 우리가 결정적으로 앞설 날이 올 거라고 굳게 믿습니다. 감사합니다.